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볼만 교수님의 저서인 리프레이밍 오가니제이션 중에서 이 제6장인 People and Organization입니다. 파트 3의 부분의 하나인데요. 파트 3은 휴먼 리소스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 인적 자원 구조는 세 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인 6장 인간과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은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 생각이 고된 노력에 비해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억 달러 규모를 인수계약하는 등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 다음에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억압적인 근무시간 등이 원인이 되었고, 직장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듯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존은 국제기업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아마존도 이제 인력 인적자원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가 횡행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나 이제 현장직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8도 폭염 속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하게 되었고, 특히 코로나 때는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공포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호를 위해서 마스크 제공을 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죠. 하지만 회사 가실에 항의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이제 아마존은 강경 노선을 펼침으로써 이제 직원과 파열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플사인데요. 애플은 미국 기업 최초 시가총액 2조를 달성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중국, 인도, 해외 세사공장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생산량 압박으로 인해서 파업과 폭동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 감시 단체 보고에 의하면 인시 노동자 수를 초과 고용함으로써 중국노동법을 위반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아웃소싱의 증가와 노동 착취의 심화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인적 자원의 관리를 잘 함으로써 사업 성공의 초석을 삼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호텔 힐튼의 경우에는 직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호텔 CEO가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호텔 힐튼의 모토는 행복한 직원이 곧 번영하는 브랜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문화를 개선해서 최고의 직장으로 거듭났는데요.
포춘지 선정으로 세계 최고 직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6년도에는 12개의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기업인 누코라는 회사인데요. 누코는 단 한 번도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라는 특이한 이력을 소유하였습니다. 이런 누코의 경영 철학은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참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데 있는데요. 이런 성공 공식에 더 끈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던 거는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인재 육성을 사측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철소 전력망이 고장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20시간 이상의 교대 근무를 하면서 복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해서 이러한 복구가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수평적 조직 구조와 현장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운영자 사고방식을 각인시켜주며 직원 스스로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3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크맨 공장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2014년도 유가 폭락 위기에 직면한 히크맨 공장은 임시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임시팀에서는 동료와 고객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2개의 신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이 신제품 개발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본사로부터 공장 확장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모든 아이디어는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견 수렴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존중 기업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월마트의 모토인 직원은 귀중한 자산이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갤럽 CEO 짐 프리드만이 말했듯이 대부분 CEO는 직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사관리에 소홀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이렇듯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는데요. 전자인 아마존과 애플과 같이 개인을 사물이나 도구로 간주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반면에 후자인 경우인 힐튼과 누코어의 경우에는 개인과 조직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재능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 초기 연구는 폴렉트와 메이오가 시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기술, 태도, 에너지, 헌신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어요. 즉, 조직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람과 조직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조직 간에 부적합할 때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만 적합할 때는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라고도 하죠. 조직의 관점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춘 인재를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반면에 직원의 관점에서는 이 조직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페퍼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가변적이라서 행동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도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심리적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강조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한편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른 것과 기꺼이 교환하려는 의지가 바로 욕구라고 보았는데요. 이렇듯 학문적인 해이론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욕구는 이제 대중 심리학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원예학을 빗대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원사와 식물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원사를 흔히들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정원사는 온도와 습도, 토양, 햇빛 등이 적절히 좋아야 될 때 식물은 잘 자라고 번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즉 인간은 직원이죠. 그 인간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았는데요. 식물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잎을 햇빛 쪽으로 향하게 하고 물을 찾아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이제 직원의 빗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욕구는 환경의 조건이나 요소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관점과 선천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심리적 욕구가 인간 존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환경, 사회와 문화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통적인 심리적 욕구에 대해서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 행동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유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이어에 의해서 고안된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즉 성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부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동기부여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돈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수단이고 금전적 보상에 집중하는 게 동기부여 문제를 단순화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과 목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즉 돈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동기부여 모형에 대해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매슬로는 이제 욕구 계층 이론을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사회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츠버그는 이중 요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위 욕구인 위생 요인과 고급 욕구인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에서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취, 권력, 소속감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크벤과 올드햄은 세 가지 주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의 의미, 결과에 대한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또한 주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로렌스와 노리아는 네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욕구는 물건과 경험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두 번째 욕구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 세 번째는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욕구, 네 번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는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성과 숙련도, 그리고 목적의식이 그것입니다. 책에서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네 가지 이론을 좀 더 깊게 다루었어요. 첫 번째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은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모형이라고 각광받고 있고요. 이는 매우 성공하고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욕구는 순차적으로 단계를 나아가면서 이제 진화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생존 욕구와 안전 욕구가 우선순위를
점하게 되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다음 욕구인 사회적 욕구와 존중 욕구로 나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층은 이제 자아실현 욕구인데요.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욕구 계층의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순교하는 종교인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위 욕구가 어린 시절 충분히 충족되거나 나중에 중요도가 떨어질 때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룸의 기대 이론, VIE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브룸은 세 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첫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더 나은 성과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상으로 이어질까라는 수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더 높은 성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라고 하는 유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대이론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욕구이론 모두 동기부여의 핵심 문제이므로 기업의 경영을 돕기 위해 경영도구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요. 맥그리거는 매슬로우 이론의 또 다른 중요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이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즉, 관리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갖는 가정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X이론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영 방식인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부하들은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강경 버전은 강압을 부사하고 엄격적인 통제를 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건 버전은요, 갈등 회피를 하는데 그 결과가 되게 표면적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직원들은 무관심한 냉담, 분노의 잠재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21세기 경영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맥그리거는 Y 이론을 도입했습니다. Y 이론은 관리들의 총체력을 강조하는데요. 경영의 본질 과제는 사람들이 조직의 보상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가장 달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영진은 X이론이나 외부 통제에 의존하게 되지만 경영진이 조직의 요구사항을 직원들의 개인 이익과 일치하면 할수록 Y이론인 자기주도 원칙에 더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인데요. 아지리스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자아 실현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의존에서 독립으로 기수감시사가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의 충동성과 제한된 자기의식이 성장하면서 더욱 성숙한 수준의 자기인식과 자기 통제력으로 발전한다는데요. 이것이 성숙이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종종 노동자를 어른이 아닌 아이로 대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은 때로는 좌절감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좌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직원들이 행하는 6가지 특이한 행태를 이제 아지리스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결근이나 사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장 내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무관심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기만하거나 과다한 인력 배치를 하고 방해 공작을 함으로써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지책을 얻기 위해서 승진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같은 동맹을 형성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일이 보람없고 승진의 희망이 희박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부적응이 나타나므로 인간은 성숙 인으로 바라봄으로써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직무제 설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책에서는 소개를 했는데요. 개인의 과업 및 관계 경계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인지적 변화를 구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잡 크래프팅은 이제 인도의 빈민가 여교사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멘토링을 함으로써 이제 직무를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조직에 적응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무 재설계의 경우에는 책임감,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을 구사하고요. 직무 확충과 직무 확대라는 것도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환경 요소가 조직의 인간관계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았는데요. 대개 환경적인 요인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급변하는 환경은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데요. 우버라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직원들이 투쟁하게 만들었고요.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과잉 고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한 고용 형태를 모색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인적 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제 고도로 훈련된 충성도 높은 인력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실예로 온라인 부동산 회사 레드핀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사측은 계약직에게 정규직보다 덜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중심의 경제에서 정보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를 더욱 촉진하였는데요. 과거에는 생산직에 집중하였지만 현대에는 고숙련 산업 분야로 집중함으로써 20세기 후반부터 빠른 사고력을 중시하고 정신적 예리함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사 중심의 업무 비중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증대되며 개개인의 직원 역량 강화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조직이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요. 조직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감축, 아웃소싱, 아니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여 도입을 할 것이라는 고민과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인재 육성을 할 것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훈련시켜 높은 기술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저렴한 인재를 고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투자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빠지고 있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소유적이고 강력한 전략, 비용 대비 이점이 더 많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인력 감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요. 인력 감축의 장점은 새로운 기술과 현명한 경영이 결합되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조직은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력 감축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인 조직의 쇠퇴를 감소해야 하고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충성도가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구에 의하면 규모를 축소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로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단기적인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더라도 기업의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재에 투자함으로써 이제 성공한 기업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항공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경량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의 높은 생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한 청주타 CEO 허브 켈러가 은퇴한 후에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좀 운영이 어려운 측면으로 이제 쇠퇴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회사 카프만인데요. 카프만은 직원의 호칭을 동료로 칭하고 회사의 성공을 직원과 함께 나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토도 생산하는 자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1950년대 이후에 카프만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 기업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프 회사인 아시프코인데요. 아시프코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이제 칭송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을 직원 4명을 선출해서 이사회에 참여를 유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회사인 맥웨인 회사는요, 법과 사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타개하기 위해서 맥웨인 회사는 경쟁 회사인 아시프코를 벤치마킹 하면서 문제를 타개했는데요. 고위 경영진의 90%를 교체하고 환경과 안전, 인사 관련 직책에 125개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안 신고 24시 전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직원들의 건강안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의 관리의 틀은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초기 인간관계 연구를 한 폴레타 메이오가 강조한 점도 이것인데요. 조직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은 조직을 필요하지만 항상 이러한 필요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람과 조직 간의 적합성이 떨어지면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적합성이 좋으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는데요.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인재 투자에 집중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결과는 인력 감축이 종종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공적인 기업은 인재에 투자한다라며 책에서는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던져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업의 포커싱은 좋았지만 우리 이제 정부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인력 감축 정책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이 시간이 마련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